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녹화하는 시점이 2020년 3월 초다 보니까 2019년 개인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개인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9년에 바뀐 규정은 2018년도에 바뀐 그 내용에 비해 아주 많지는 않다는 거, 또 반면에 2018년도 트럼프 정부의 개정세법, 그게 이제 TCJA라고 해서 Tax Cuts and Jobs Act라고 하는데요. 이때 변경된 사항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이 첫 해 2018년도에 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게 여겨진 사항들이 많았고, 그런 점들 감안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법이 바뀌고, 또 물론 이 내용은 당연히 금년도 신고에도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위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파급 효과가 컸던 부분은 오늘 주로 얘기할 개인세금보다는 법인세금 쪽이 더 컸었는데요. 법인세율이 굉장히 낮아졌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원래 기존의 최고세율 35%였던 것이 21%로 거의 14% 정도 낮춰진 감세한 덕분에 기업들이 법인세 비용을 굉장히 줄이면서 현금 흐름이 좋아졌고, 결과적으로는 고용과 투자가 늘어나서 아마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반영이 돼서 이게 2019년도 미국 경기를 굉장히 살리는데 영향을 미쳤고, 그게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을 화랑을 이끄는 데 있어서도 큰 축이 됐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수준 공감합니다. 아무튼 개인소득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 개인소득세의 경우에도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낮아진 부분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내수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2019년도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거, 좋은 거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나쁜 내용부터 얘기를 하면, 주로 공제 항목이 줄었다, 공제가 줄었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개인소득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의 방식은 내가 벌어들인 총 소득이 있고, 거기서 이제 소득 공제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제하고 나면 남는 소득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child tax credit이다, 아니면 교육비에 대한 공제다 해서 세액 공제를 또 차감하죠. 결과적으로 그런 차감을 통해 남게 되는 세금이 결국 부담하는 그런 세금이 되겠죠.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총소득에서 각종 소득 공제 항목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공제 항목이라고 했을 때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그 다음에 표준 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가 있는데, 부양가족 공제라고 하는 건 이제 완전히 없어졌어요. 없어진 거는 내가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공제할 수 있었던 게 있었는데, 이게 2018년도부터 그 제도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표준 공제냐 항목별 공제냐라고 했을 때, 표준 공제 스탠더드 디덕션, 항목별 공제, 아이러마이 디덕션이라고 하는데,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병원비를 낸다거나 몰기지 이자를 낸다거나 지방 세금을 낸다거나 아니면 자선단체에 도네이션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소득 공제 항목으로 쓸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경우가 이제 항목별 공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공제 항목들이 늘어나면 그만큼의 그 소득 공제가 늘어날 텐데, 그런 거 안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도네이션 안 했을 수도 있고, 주 세금 안 냈을 수도 있고, 집도 안 사서 모기지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신에 표준 공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세법이 규정하는 건데, 그 내용 중에 2018년 19년도에는 표준 공제의 그 금액은 늘어났고, 항목별 공제의 대상 기준은 훨씬 더 엄격해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항목별 공제 중에는 의료비 공제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내 총소득, 사실은 이게 AGI라 그래서 Adjusted Gross Income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내 소득의 7.5%를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항목별 공제 항목으로서 공제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준이 10% 이상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10만 불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병원비가 뭐 10,000불 들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10만 불에 7.5%니까 7,500불이지 않습니까? 근데 7,500불을 넘는 금액, 그러니 10,000불 발생했으면 2,500불까지였겠죠. 2,500불만큼은 내가 항목별 공제 항목으로서 쓸 수 있었던 건데, 이제는 2019년도에는 그게 10%로 늘었기 때문에 그 스트레시홀드가, 그 말은 내가 10만 불을 버는 입장에서 10,000불이 스트레시홀드가 된 거고, 실제 내가 10,000불까지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에는 항목별 공제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없다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안 좋아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놓고 보면 몰기지 이자를 얘기하는데요. 역시 알다시피 우리가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서 사고 그 대출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이자 비용을 과거에는 몰기지 이자라고 해서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그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그 원금이, 론을 받는 그 원금이 100만 불까지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를 공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금액이 75만 불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또 대상, 공제를 할 수 있는데 대상이 되는 그 부동산 자산도 더 제약이 커졌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큰 집 가지고 몰기지를 많이 발생시킴으로써 텍스 플래닝을 하던 그런 분들의 경우는 공제 제약이 이제 더 생긴 거가 되니까 많이 안 좋아진 게 되겠죠. 안 좋아졌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큰 거로서 과거에는 이 항목별 공제 중에는 주 정부에 지급한 세금을 다 공제 항목으로 쓸 수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내가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어서 스테이트 텍스를 많이 내면 그게 다 연방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공제 항목으로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10,000불 이상은 공제할 수 없게 이제 규정이 바뀐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와 같은 항목들을 다 아이테마이즈 디덕션, 항목별 공제로 써서 그거 자체가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항목별 공제를 통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텍스 플래닝이 굉장히 좀 큰 제약을 받게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밖에도 뭐 몇 가지 더 이런 제약 사항들이 있는데 좀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고 모두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좋은 점 또는 우리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확인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개인 사업자, 파트너십, LLC 등에서 지분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이 경우에 생긴 법으로서 섹션 199A라고 하는 법이 생겼어요. 이거는 뭐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꼭 챙겨야 합니다. 이 법의 내용은 개인 사업자 또는 LLC, 파트너십, Scorporation과 같이 같은 형태의 그 pass-through entity의 비즈니스를 진행할 경우에는 그로부터 K1 소득이라는 걸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매년 받죠? 그러면 늘 연말마다 본인한테 이제 그 비즈니스로부터 할당받게 되는 그 소득을 말하는데 이 소득의 20%까지 과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물론 금액의 제한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개인의 그 소득이 뭐 16만 불을 넘고 또는 뭐 부부 공동신고의 경우는 뭐 32만 불을 넘을 경우에는 그 20%에서 제한이 생기지만 그래도 뭐 추가적인 계산을 통해서 공제를 여전히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특히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은 소득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이 파트너십 있지 않습니까? 그 이 파트너십 신고에서 이 소득이 Qualified Business Income이라고 했죠. 그래서 Qualified 된다라는 거를 파트너십 신고할 때 다 반영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반영 안 해서 실제 파트너들이, 그 멤버들이 본인 소득세 신고할 때 이거를 불이익을 제대로 신고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금년에 진행할 때도 반드시 실수 없이 내가 20% 소득공제 받는다는 거를 알고 충분히 챙겨야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IRA라던가 401k와 같은 은퇴연금에 대한 불이익 한도가 늘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IRA는 개인 은퇴연금 계좌를 말하죠. 그리고 401k는 이와 같은 팔러시를 회사가 운영하는 경우인데 이 계좌에 이제 불입하는 금액은 뭐 당해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 공제 대상 금액이 많이 늘었다. 뭐 많이 늘었다라기보다는 IRA의 경우도 늘었고 401k에도 늘었으니까 최대치를 원래 불입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진행해야겠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으로 오바마 케어가 이제 2019년도에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 조항이 폐지됐기 때문에 뭐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에도 이제는
뭐 몇몇 주, 뭐 뉴저지, 뭐 매사추세츠 뭐 이런 몇몇 주를 제외하면 페널티가 없어졌다라는 것 또한 좋다면 뭐 좋은 그런 변경 사항이죠.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번째로 부양가족공제가 없어지고 아까 전에 안 좋은 거로서 대신에 뭐 스탠다드 디덕션, 그 표준 공제 금액이 늘었고 뭐 항목별 공제가 줄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고안된 어떤 플래닝 아이디어가 있는데 내용은 뭐냐면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미성년 자녀가 있고 항목별 공제를 해온 그런 상황이라면 간단하게는 가족회사를 세우고 자녀를 고용하는 그런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대략 자녀 한 명당 몇천 불 이상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내용은 부양가족 공제가 이제 없어지고 그 개인당 표준 공제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내용을 활용한 플래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좀 기술적이고 이 강의의 수준을 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지는 않겠으나 만약에 본인이 이와 같은 상황에 해당이 된다면 즉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플래닝 아이디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주변에 어떤 텍스 어드바이저가 있다면 같이 꼭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혜택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당, 부양가족, 디펜던트, 미성년 자녀당 몇천 불씩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약하면 세법 개정으로 인해 스탠다드 디덕션이 늘었고 대신에 퍼스널 익셈션, 그 개인 공제가 사라졌고 또 뭐 위에서 아까 확인한 것처럼 어떤 항목별 공제에 있어서의 제약이 굉장히 대폭 늘어났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힛을 받는 사람들이 큰 주택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현금 흐름을 많이 일으키는 자산가들이 어떤 텍스 플래닝이라던가 이런 면에서 제약이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텍스 컷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건 뭐 텍스 컷이 아니라 혼내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좀 더 이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을 본인 스스로 또는 어떤 주변의 어드바이저와 충분히 숙지해서 모쪼록 이렇게 놓치는 부분 없이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2019년 12월에 또 트럼프 정부에서 새롭게 서명한 그 세법 개정안이 있어요. 이건 뭐 The Secure Act라고 해서 주로 이제 베이비 부머들, 뭐 40년대 중후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법의 내용인데 이 법의 내용 자체가 뭐 2020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소개를 안 하고 이후에 다른 기회에 또 이와 관련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